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들입니다.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스스로들 풀어보시기 바라고. 자, 문제 바로 봅시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바로 돌턴, 그 다음에 베르셀리우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서 봤던 과학사 내용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꼭. 자, 일단 1번 문제 보시면 돌턴은 원안에 글씨나 그림을 넣어서 원소를 표현했다. 돌턴의 원자 기호, 그 다음에 돌턴은 원자 모양이 동그랗게 생겼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했죠. 이 동그란 모양을 전부 다 사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문양들 또는 글씨나 도형들 넣어가지고 원소 기호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설명이겠죠. 현재 사용하는 원소 기호는 베르셀리우스. 현재 원소 기호 베르셀리우스. 연관해서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원소 기호의 첫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 둘 다 맞는 말이죠. 3번, 4번 같이 이렇게 통으로 한 문장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은 원소의 종류가 달라지면 원소 기호가 같을 수가 없죠. 종류가 다르면 원소의 기호도 달라야 된다. 자, 옆에 있는 문제 옳지 않은 것 모두 고르는 겁니다. 다른 문장 전부 앞선 내용과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4번, 5번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첫 글자가 같을 때에는 중간 글자를 택한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 그런데 첫 글자 다음에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죠? 틀린 말. 같은 원소라도 경우에 따라 다른 원소 기호를 사용한다. 이렇게 두 문제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원소면 같은 원소 기호를 쓰고요. 다른 원소면 다른 원소 기호를 써야 된다라는 것으로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4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물질의 이름과 화학식. 그래서 여러분들 화학식을 다 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나온다. 그죠? 물, 수소, 질소, 오존 1번부터 4번까지는 전부 맞는 말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5번 과산화수소는 뭐였다? 그렇죠.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H2O2. H2O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 포화 상태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산소가 한 개 더 들어오게 되면 포화 상태를 넘어선 산소의 양이죠. 따라서 과포화되었다. 산소가 수소가 이때 가운데 숫자는 어미 화로 바꾸고 작성을 하면 물질명이 완성된다. 그죠? 과산화수소는 H2O2다. 자, 이 문제는 체크해 둡니다. 누구의 원자 모형을 사용한 겁니까? 그렇죠. 돌턴의 원자 모형을 사용했다라는 거 잘 체크가 돼야 됩니다. 돌턴은 동그란 모양으로 원자를 설명했고 색깔은 그 원소의 성질을 뜻한다 했고 이 알갱이의 크기는 그렇죠. 종류를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같은 크기와 같은 색깔이니까 같은 종류의 원소를 이렇게 같은 종류의 원자를 이용한 거다. 그죠? 여기 보시면 질소 2개. 그럼 맞는 말입니까? 예. 2번도 같은 맥락에서 그럼 맞는 말이죠. 같은 크기와 색깔, 산소 2개, 같은 종류. 자, 이제는 다른 종류다. 그죠? 다른 종류의 원소니까 알갱이의 종류도 몇 개? 2개가 나와야겠죠. 파란색과 흰색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하기로 파란색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무엇일 것이며, 그렇죠, 탄소일 것이며, 수소는 그럼 몇 개가 있어야 돼? 4개가 있어야 된다. 알갱이 보니까 몇 개밖에 없다. 흰색은 3개밖에 없다. 따라서 틀린 모양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원자 모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것도 조금 빠르게 내용을 짚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모크리토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대 두 가지의 설을 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입자설을 주장함으로써 모든 물질은 입자에 도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입자의 종류가 무엇이 있다고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불흙공기 4원 소설을 주장했다 했다. 그죠? 자, 그래서 두 분이 싸우다가 결국 누구의 말이,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받아들여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원 소설, 연속설을 사람들은 믿고 살아오다가 누구? 그렇지, 현대 보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아니다. 물불흙공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진공 상태가 있더라. 따라서 물질은 쪼개어지지 않는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다가 앙투안 라부아제가 물분해 실험을 이용해서 원소 목록을 제시했다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봤던 과학사랑 여기까지는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리고 돌턴의 시대로 넘어옴으로써 이제 원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했다. 그죠? 자, 돌턴은 처음으로 원자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분으로서 돌턴의 원자설에 입각한 원자 모형은 그냥 동그란 알갱이 모양입니다. 그냥 딱딱한 동그란 공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자 모양이, 원자가. 자,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원자에 대한 연구를 더욱 세밀하게 하다 보니 아니더라. 원자는 단순한 알갱이 모양이 아니더라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먼저 톰슨은 음극선 실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실험이 무엇인지 몰라도 된다 했어요. 그죠? 결과만 봅시다. 기존의 그 단단한 공 모양이 아니라 조금 말캉말캉한 젤리처럼 생긴 동그란 공 모양에다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정기적인 성질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톰슨은 원자, 핵, 전자라는 개념을 제시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기적인 성질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밝혀냅니다. 그러다가 러더퍼드가 드디어 원자 핵이라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전자에 대한 궤도,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뱅글뱅글 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하다. 그죠? 닐스 보어의 원자 모형. 자, 가운데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특정한 궤도를 따라 도는데 이때 보어의 두 가지 규칙이 나온다. 그죠? 1번 규칙이 뭡니까? 그렇죠. 듀엣 규칙. 그 다음 두 번째 규칙은 옥텟 규칙. 듀엣 규칙이 뭡니까? 그렇죠. 전자가 도는 가장 안쪽의 궤도. 가장 안쪽 궤도에 전자가 몇 개 돌 수 있다? 전자는 2개 돌 수 있다라는 규칙을 듀엣 규칙이란다 했죠. 자, 가장 안쪽 궤도를 제외한 그 다음 궤도부터는 몇 개? 그렇지. 전자가 8개씩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규칙. 듀엣 규칙과 옥텟 규칙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내용의 핵심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거해서 현재는 전자 궤도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자핵을 그리고 나서 그 주위를 뜬 구름처럼 이렇게 색칠을 하게 되면 현대의 원자 모형을 여러분들이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채택하고 교과서에 소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 했죠? 이 현대의 원자 모형을 가지고는 전자를 표현할 수가 없죠. 형태를 표현할 수가 없다 보니까 주기율표에 대한 특성을 파악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기율표 그리고 각각의 원자에 대한 특성을 파악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닐스 보어의 원자 모형에 입각한 각각의 원자들의 특성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자의 구성부터 한번 봅시다. 원자는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분은 누구? 그렇죠, 돌턴. 돌턴은 더 이상 원자가 쪼개어지지 않는다 했어. 그죠? 그러나 현대로 넘어와서 원자는 쪼개어지더라. 무엇과 무엇으로? 원자, 그렇죠, 핵과 무엇으로? 전자로. 자, 이때 이 원자 핵은 또 한 번 나뉘어진다. 무엇과 무엇으로? 양성자와
이때 양성자는 정기적으로 무슨 성질? 플러스 성질. 중성자는 제로.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원자의 구성입니다. 중요합니다. 잘 체크해 두세요. 꼭. 자, 그러면 이 방금 보았던 원자의 구성을 활용해서 이 모형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 모형은 누구의 모형? 보호의 모형이다. 자, 보호의 원자 모형에 입각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원자핵이 들어가는 거다.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가운데에 중심부에 있고 그 주위를 특정한 궤도를 따라 전자들이 이동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지금 현재 제시된 원자는 헬륨 원자입니다. 뭐라고? 헬륨 무엇? 원자. 그죠? 자, 봅시다. 자, 여기 원자 핵에 양성자가 2개 있습니다. 양성자가 2개 있습니다. 전자가 궤도를 따라 2개 있습니다. 자, 전하량 계산부터 하겠습니다. 양성자는 정기적으로 플러스, 전자는 정기적으로 마이너스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수학이죠. 양성자가 2개 있다 했으니까 양성자의 전하량은 플러스 2가 되겠죠. 전자가 2개 있다 했으니까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헬륨 원자의 총 전하량은 이 양성자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을 더하면 되겠죠. 절대값이 같은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의 합은 제로다. 정기적인 성질이 없네. 따라서 무슨 상태이다? 중성 상태이다. 되겠습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라 했죠. 원자 번호는 또한 전자의 개수라 했죠. 그러면 원자 상태라는 말은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으니까 어떤 원자든 간에 총 전하량이 뭐가 된다? 0이 되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수학을 다시 해야 된다. 그죠? 1학년 때 우리 배웠잖아.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에서 절대값이 같으면 합은 제로가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합이 제로, 전하량이 제로가 되는 것이 원자 상태다. 따라서 원자 상태는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다? 그렇지, 중성 상태다. 꼭 체크해 두세요. 왜 중성 상태다? 요런 이유 때문이다. 그죠? 예, 체크해 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쌤이 강조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1번부터 20번까지 각각의 번호에 따라서 원자들을 꼭 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했던 이유 이해되시겠습니까? 원자 번호 6번에 대해서 전자 배치를 그려봐라 라고 하면 뭐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사고를 해야 되는 게 6번이 누구지? 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보호의 원자 모형을 기억하고 있더라도 그리는 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당장에 6번이 누군지를 모르면 요거 아무리 잘 그리면 뭐해? 그치? 6번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러면 점수를 얻지를 못하잖아. 그죠? 따라서 주기율표가 기본이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주기율표를 1번부터 20번까지 번호에 맞게 완벽하게 외운 뒤에 그 다음으로 스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전자 배치를 이용해서 어떠한 특성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걸 안 해놓고 지금 이거 하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자,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 목록 먼저 싹 다 외우세요. 자, 그 다음
이 헬륨의 원자 모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걸 보면 일단 헬륨은 전자가 몇 개다? 두 개다, 그죠? 따라서 궤도가 몇 개가 됩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 왜? 보호의 무슨 규칙? 듀엣 규칙에 의해서 제일 안쪽 궤도에는 전자 몇 개? 두 개가 들어간다는 규칙이잖아. 따라서 전자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궤도에 헬륨은 전자가 어차피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궤도가 필요하지 않아. 그 다음 궤도가 필요가 없단 말이야. 따라서 헬륨의 전자 궤도는 몇 개다? 한 개다. 뭐가 한 개라고? 전자가 도는 길, 전자 궤도 수가 몇 개라고? 한 개라고. 이 전자 궤도 수는 뭘 의미한다라고? 주기를 의미한다고. 한 개니까 몇 주기라고? 1주기라고. 그래서 헬륨은 주기율표상에서 가로로 몇 번째 줄에 있는 거야? 첫 번째 줄. 가로줄의 이름 뭐라고? 주기. 따라서 헬륨은 몇 주기 원소다? 1주기 원소이다. 되겠습니까? 계속 연습해 볼게요. 탄소. 지금부터는 쌤이 그냥 전자배치 우리 활동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시험 쳤던 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리튬이죠. 리튬의 경우에는 전자가 몇 개? 그렇지, 3개지, 3개. 그러면 가장 안쪽에 듀엣 규칙에 의거해서 두 개를 그리고 남은 하나를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궤도에 그려야겠지. 그러면 리튬은 전자 궤도수가 몇 개야? 한 개, 두 개. 궤도수는 뭘 뜻한다고? 주기. 리튬은 따라서 몇 주기? 2주기. 되겠습니까? 자, 11번 나트륨, 소듐. 듀엣 규칙에 의거해서 가장 안쪽에 전자 두 개를 그리면 얘는 원자 번호가 11번이니까 전자가 몇 개? 11개. 번호에 따라서 개수가 정해진다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11번이니까 전자 몇 개? 11개. 그럼 적어놔. 빼기가 도저히 암산으로 안 되면 얘는 전자가 11개 있어요. 가장 안쪽에 듀엣 규칙으로 두 개 그렸네. 현재 두 개 그렸으니까 2를 빼자. 몇 개 남아? 9개 남았네. 아직 9개 더 그려야 되네. 그리는데 두 번째 궤도부터는 무슨 규칙에 의거해서? 옥텟 규칙에 의거해서 몇 개까지 그릴 수 있다고? 8개. 8개를 그리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빼자. 그린 것만큼 빼면 그래도 아직 한 개 남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는 몇 번째 궤도까지? 세 번째 궤도까지 그려야 돼. 그렇게 해서 총 11개가 된다, 그지? 따라서 얘는 궤도수가 몇 개야? 3개. 궤도수는 뭘 뜻한다? 주기. 따라서 나트륨, 소듐은 몇 주기? 3주기. 되겠습니까? 하나 더 해볼까? 자, 칼륨, 포타슘. 얘는 몇 번? 19번. 19번이니까 전자 몇 개? 19개. 이제 안 그리고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해보자. 자, 칼륨은, 포타슘은 19번입니다. 전자가 그래서 몇 개 있습니다. 19개가 있습니다. 19개 중에 무슨 규칙에 의거해서? 듀엣 규칙에 의거해서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갑니다. 2개. 두 번째 주기부터는 몇 개 들어갑니다. 8개. 빼봐, 얘들아. 아직 빼면 9개가 더 남았지. 그럼 세 번째 궤도에도 8개 넣어. 그래도 아직 몇 개 남아? 한 개 남지. 그 나머지 한 개를 마지막 껍질에 그려야겠지. 그럼 껍질의 개수는 몇 개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따라서 칼륨, 포타슘은 몇 주기? 4주기. 4개니까 4주기. 굳이 전자 배치를 안 그려도 이제 몇 주기인지 파악할 수 있겠지. 되겠어? 같은 방법으로 쌤이 저번 시간에 가장 바깥쪽에
껍질에 있는 전자는 무슨 전자라 부른다 했어? 최외각 전자 또는 원자가 전자. 최외각 전자, 원자가 전자가 뭐라고?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단어만 생소하지 뜻은 너무 쉬운 말. 그냥 제일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 뭐라 부른다고. 너무 말이 길어서 이렇게 그냥 단어를 썼다고. 그러면 최외각 전자수를 물어보면, 다른 말로 원자가 전자수를 물어보면 무슨 껍질만 보면 돼?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만 보면 되겠지. 제일 바깥 껍질에 전자 개수 몇 개? 한 개. 따라서 칼륨, 포타슘의 최외각 전자수는 몇 개? 한 개. 나트륨, 소듐의 최외각 전자수 몇 개? 한 개.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의 수 한 개. 리튬의 최외각 전자수 몇 개? 한 개. 수소의 최외각 전자수 몇 개? 한 개. 최외각 전자수가 전부 다 몇 개? 이 세로줄은 전부 다 최외각 전자수가 몇 개? 한 개. 그래서 1조. 다시 최외각 전자수가 다 같은 애들끼리 신기하게도 같은 세로줄에 있다, 맞지? 이거 누가 구한한 거라고? 맨, 델, 레, 예, 프. 이분이 주기율표 만드실 때 그냥 막 넣은 게 아니라 순서에 맞춰서 전자 배치를 이용한 성질에 따라 가지고 배치를 시킨 거야. 대단하지? 주기와 족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맞죠? 자, 2족 볼까? 2족은 어디야? 두 번째 세로줄 여기네.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자, 베릴륨부터 얘 몇 번? 4번. 그럼 전자 몇 개? 4개. 전자 4개. 가장 안쪽에 듀엣 규칙에 의거해서 2개 그리면 최외각 전자는 몇 개가 돼? 2개.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수 2개. 마그네슘 12번. 최외각 전자 몇 개? 2개. 칼슘 원자 번호 20번. 전자 20개. 최외각 전자수 몇 개? 2개. 최외각 전자수가 2개인 녀석들은 몇 족? 2족? 되겠어? 자, 그림 안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나 없나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원자 번호 6번. 몇 주기, 몇 쪽? 시간 줄 테니까 해보세요. 자, 봅시다. 먼저 6번이 누군지를 모르면 할 수가 없지. 6번 누구야? 탄소. 그지? 탄소에 대한 문제다. 자, 그러면 6번이니까 전자 그림 안 그린다. 나는 그냥 아까처럼 빼기 할게. 듀엣 규칙에 의거해서 가장 안쪽 껍질에 몇 개? 2개. 빼면 몇 개 남아? 아직 4개 남아. 4개는 어디 들어가야 돼? 두 번째 규칙. 두 번째 규칙에 의거해서, 옥텟 규칙에 의거해서 2개, 나머지 4개는 두 번째 껍질에. 그러면 껍질의 수가 몇 개니까? 1개, 2개니까 몇 주기다? 2주기. 최외각 전자수가 몇 개니까? 4개니까 몇 족이다? 14족. 우와, 선생님,
아까 체외각 전자수가 1개면 1족이고 2개면 2족이라면서요. 그럼 4개면 4족 아닙니까? 자, 체외각 전자수가 그 족의 숫자를 뜻하는 게 아니다. 1족, 2족까지는 우연찮게 그게 만족이 된다. 체외각 전자수가 1개인 애들은 1족이 됐고 체외각 전자수가 2개인 애들은 2족이 된 게 우연찮게 맞아 떨어졌어. 그런데 체외각 전자수가 3개인 붕소, 알루미늄은 몇 족이라 돼 있어? 13족. 체외각 전자수가 4개인 탄소, 규소는 몇 족이라 돼 있어? 14족. 체외각 전자수가 3개인 녀석부터는 3족이 아니라 몇 족? 13족. 4개인 녀석은 몇 족? 14족. 그럼 5개인 녀석은 몇 족? 15족. 10을 더해라 이 소리야. 1족, 2족을 빼고선 다 10을 더하세요. 되겠습니까? 요거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번부터 20번 그 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원소들. 얘네들은 전자배치를 기억해라는 뜻이 아니야. 얘네는 화합물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Fe, 철, Cu, 구리, Zn, 아연. 기억하세요. Ag, 은, Au, 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얘네들은 뭐야? 헬륨, 네온, 아르곤 몇 쪽이야? 그렇지, 18쪽.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 포화상태. 전자배치를 그려보면 포화상태. 그래서 안정적이다.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